좀 정신없어 보이는 게 안에 팀워크도 엉망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베센터하고 머스크의 그 예. 샤우팅 배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 머스크 이제 떠난다라고 하나 올렸던데, 그리고 베센트가 너무 전면적으로 다 나서네요.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들이 약간 강경파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베센트거든요. 4월 2일 날 해방의 날에 185개국 관세를 한꺼번에 때리고 들어가니까 이게 베센트하고는 약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베센트는 2월 달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들어올 때요, 관세를 그냥 달마다 5%씩 올리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예, 판결 예. 할 때 옆에 그거 들고 나온 사람이 러트닉 상무장관이에요. 예. 그때 베센트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베센트가 전면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사임을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나왔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 하나하나가 예. 약간 좀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이틀 사이에 벌어졌던 무슨 뭐 대통령한테 무슨 관세 부과 권한이 있느냐 했던 그거. 아, 예. 거기에다가 항소를 바로 제기했더니 항소 법원에서는 예. 우리가 이거 심리할 동안에는 그냥 관세 계속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자체 이슈보다는 네.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바라봐야, 약간은 조금 큰 틀에서 좀 바라봐야 큰 되는 틀에서. 게 네. 예,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 하나하나가 예. 약간 좀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지금 비판하고 있을 때 관세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도가 느린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월 2일 날 185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상호 관세를 국가들별로 이제 40몇 개국에는 좀 더 높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90일이 유예가 돼 있어요. 예. 90일 유예를 하면서 중국한테 더 세게 부과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90일 유예가 됐고, 유로존에도 50%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확 바꾸면서 또 이제 유예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저기 여기는 유예만 하나, 뭐 평생 유예 하나, 뭐 이제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예가 되면은 7월 8일 날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그 관세 협상의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인도,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호주가 이제 그 대상국으로 우선 협상 대상국처럼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기사에서 네, 그렇죠.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앞에 나왔죠. 5개국을 먼저 네, 가자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영국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영국하고 호주는요, 대미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나지만 네. 영국하고 호주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 관세 10%도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랑 호주 처음에 관세 부과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장난하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영국이랑 미국이 협상을 할 때는 그 컨플릭트가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합의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다만 영국하고의 합의도 원칙적인 수준이지 디테일은 아직도 다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진행하자 이랬는데 예. 호주 같은 경우라든지 캐나다는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호주하고 캐나다는 이번에 저기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되게 밀리고 있던 정권이, 그 밀리고 있던 후보가요, 반 트럼프 정서를 내세우면서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그래요. 네. 두 번 다, 그러니까 호주나 네. 캐나다나 뒤집어 엎었는데, 그랬죠. 그럼 이제 반 트럼프 정서를 등에 업고 당선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네, 네. 예, 그게 일단 포인트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다 퍼주거나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까지 뭐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하고의 진척도도 좀 느린 편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파키스탄하고 전쟁 얘기가 더 급하지 관세 얘기가 더 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7월 8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관세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법원에서도 태클 걸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진도가요,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디테일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관세가 좀 발목을 잡히는 듯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 거는 게 많아, 이제 이런 느낌을 트럼프 입장에서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곽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노이즈가 많은 거죠. 그리고 감세 같은 경우도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저기 비난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안에 대해서 이번에 BBB 법안이라고 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재정 적자 다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무디스에서는 신용 등급 강등하고 있고 이러면 감세도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되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을 할 때 하나의 팩터만 갖고 비난한다. 예를 들어 감세를 비난할 때는 감세해줘서 재정 적자 커지잖아. 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네. 관세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관세 하나 갖고서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고 다른 국가들 되게 힘들고 교역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하고 감세를 함께 붙여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 가지 틀을 갖고 있대요. 이 세 가지가 그 세 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 있잖아요. 예, 예. 산발이 의자 같은 예.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데요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감세, 관세, 규제 완화입니다. 이 셋이 세 개를 동시에 봐야 의미가 있지 다리 하나만 잡고서 막 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베센트 장관의 그렇죠. 발언이라고요? 관세 갖고 비난하지 마라. 네. 관세를 감세하고 합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요. 어허. 관세는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걷지만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걔를 감세하고 붙이면 감세가 성장을 끌어올리게 되고 세수 적자가 생기는데 관세에서 걷어온 세수로 메울 수가 있잖아요. 네. 두 개를 같이 가져오면은 상호간에 보완이 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모자란 게 있으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밀어내겠다는 게 이번에 중동 가가지고 반도체 규제 풀어주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저기 채권 매입에 대해서 SLR 규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둘에서도 모자라는 성장이 있으면 규제 완화해서 메워줄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관세랑 감세랑 다 지금 진흙탕에 빠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는 그래서 예. 조금 아까 큰 틀에서 좀 한번 보시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세 가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진척 속도를 낼까? 그리고 진척 속도가 만약 느리게 되면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원하는 만큼을 이루지 못하게 됐었을 때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가 플랜 B가 없으면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대안이 없는데 예. 아닌 것 같은데 대안은 없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좀 골치가 아프니까요. 예. 그렇다고 이거 포기할 수는 없으니 계속 일단은 밀고 가는 듯한 형국 예, 그런 좀 딜레마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좀 정신없어 보이는 게 안에 팀워크도 엉망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뭐 한 달 전에 나왔던 그 유명한 베센트하고 머스크의 그 아, 예, 샤우팅 배틀, 예, 그것은 뭐 아주 F자 들어가는 욕이 나왔다는 예, 거 예, 아닙니까? 베센트한테서 네네, 그냥 뭐 소로스 따까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그런 데다가 머스크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인 것 같고, 네네, 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우디에 갔을 때 결국은 AI를 갖다가 하면서 뭐 저기 뭡니까, 엔비디아는 살 길 열렸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오픈 AI하고 같이 묶어서 가니 샘 앨트만하고 또 머스크가 또 이가 아닙니까? 예, 그런 데다가 뭐 정치인들의 수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 저 머스크 이제 떠난다라고 하나 올렸던데 거기는 뭐 칭찬은 합니다만 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두 사람 많이 갈라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베센트가 너무 전면적으로 다 나서네요. 예,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네. 그게 이제 4월 11일 이후죠. 4월 11일 날 네. 결국엔 채권 시장이 붕괴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베센트하고 러트닉이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나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들이 약간 강경파에 속하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야 예. 된다. 뭐 그리고 관세 뭐 사정없이 부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고 저기 그 뭐 외국에 대해서 뭐 차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베센트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4월 2일 날 해방의 날에 185개국 관세를 한꺼번에 때리고 들어가니까 이게 베센트하고는 약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베센트는 2월 달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들어올 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주얼리, 그러니까 관세를 그냥 달마다 5%씩 올리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와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185개국을 한꺼번에 확 지르고 나오니까 그날 잘 기억해 예. 보시면은 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그때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판넬 좀 할 때 옆에 그거 들고 나온 사람이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예. 그때 베센트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베센트가 전면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리고 이제 월가의 사람들도 베센트와 통화를 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다. 네. 이 사람은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이제 그냥 사임을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1일 날 채권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렸잖아요. 예. 이게 미국에서 트리플 약세라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피터 나바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러트닉하고 베센트가 함께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완화시켜서 이제 유예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어떤 협상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베센트가 좀 많이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란 보고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란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존재감이 약해지는 느낌 안 드세요? 많이 약해졌죠. 그죠? 많이 약해졌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스티브 미란이 얘기했었던 그 정책들이 자칫하면은 달러 패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미란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미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이 헤지펀드 매니저, 헤지펀드 대표들, 네. 진짜 프로 선수들 앞에 들어가가지고 열 몇 명 놓고서 이제 그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별다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완전히 밀려버려가지고 멘탈이 나온 거죠. 탈탈 털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주인공 한 명이 이 적이 100명 있으면 한 대 때리면 눕고 막 두 대 뭐 이게 뒤로 박치기 하면 막 하나씩 쓰러지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그렇게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전에 가면 한 명이랑 같이 누워가지고 막 진흙탕 싸움하다가 밟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가상의 상대를 놓고서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혼났겠죠. 그때 뭐 뒤에 들린 얘기입니다만 그 말씀하신 헤지펀드 선수들이 미란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는 전반적인 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버드 박사 다 필요 없구나. 저 선수 시장에서 한 번도 샀다 팔았다 한 번 안 해봤구나 이런 어떤. 헤지펀드 대표들을 만난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 시장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과거에는 연준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 중앙은행들, 시중은행들이 국채 시장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요. 국채를 사서. 예. 근데 지금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네. 해외 중앙은행은 베센트가 와워해서 아니 베센트가 아니라 미란이 와워해서 내쫓으려는 분위기였던 거고 세 번째는 SVB가 무너진 다음에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안 살려고 하고 예. 얘네들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예. 발행은 늘어나는데 거기를 메우고 들어온 게 헤지펀드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셋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 시장에 굉장히 고인물들이 사라지니까 국채 시장에서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확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국채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4월 11일 날 흔들린 거는 이제 베센트도 뒤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베센트도 월가에서 헤지펀드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드러켄밀리 밑에서. 예. 근데 이제 베센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일본이랑 중국이 판 게 아니라 헤지펀드들이 예. 그 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팔면서 나타난 일이야라는 결론을 내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미란도 한번 헤지펀드들한테 의견을 들어봤겠죠. 근데 헤지펀드에서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야코가 많이 죽은 느낌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도 지금은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모습들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요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이트하이저라고 강경파가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 그 라이트하이저의 반대편에 문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문우신. 예. 그 사람이 재무장관이었죠. 그것도 문우신도 월가 출신이고. 예. 스티브 문우신이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저기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왜요?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 할까봐. 예, 그냥 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문우신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영어로 미티게이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와와와 이걸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런 역할들을.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베센트가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